자, 오늘 5단원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41쪽에 신소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소재지만 새롭지 않은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볼 거예요. 초전도체하고 유전체 그리고 액정 이 세 가지 볼 건데, 우선 초전도체에 대한 EBS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 네덜란드의 물리학 오렌스는 빛의 흐름을 앞세워하여 액체 핵으로 만드는 데서 성공한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발견이었는데, 이론상으로만 생각하는 절대 용도의 학적 연구를 실제 실험에서 상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렌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액체 핵을 이용하여 수를 냉각시키며 전기 저항을 측정하던 중 액체 핵이 빛으로 변하는 윈도인 4.2K 근처에서 수은의 저항이 갑자기 없어지는 현상을 1911년에 발견했다. 이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하고, 이러한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한다. 1933년 독일의 물리학자 마이스너와 오센트레트는 초전도체가 물질 자신의 내부로 들어오려는 모든 자기장을 다 밀쳐내고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는 발견자의 이름을 따 마이스너 효과라 하며, 초전도체를 이용하여 자성을 띤 물체에 강한 힘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초전도체는 내부 자성을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변으로 활용하는 모든 자기장의 반발력을 형성한다. 이 반발력은 일반적인 전자석의 자기력보다 훨씬 강력해서 자성을 띤 물체를 초전도체에 쉽게 띄울 수 있는 자기 부상 현상도 나타내는 것이다.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기기가 MRI, 자기 공룡 현상. 그 MRI 찍을 때 머리 깎아야 됩니다. MRI는 우리 몸의 대부분이 우리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다 이발하고 가야 돼요.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하여 방사선 노출이나 절개 없이도 몸의 내부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MRI에는 매우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기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초전도체 외에는 없다.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으므로 전자석에 강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한 전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일단 그 초전도체는요, 전기 전도성이 초큰 물체에서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드래곤볼 안 봤나? 그 초사이언이 나오잖아. 초사이언. 맞습니다. 전도체인데 초 잘 되는 전도체. 근데 이 초전도체는요, 좀 특징이 이 초전도 현상이 인계온도 이하에서만 일어납니다. 인계온도 이하에서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인계온도 이하가 되면 초전도체의 성질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특정 온도일 때 물체의 성질이 갑자기 확 바뀌는 현상을 상전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실 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물 있죠, 물. 물이 0도씨가 되면 얼음이 되죠. 예. 그러면서 성질이 다 바뀝니다. 비율도 달라지고요, 전기 전도성도 달라지고, 밀도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물질인데 완전히 전혀 다른 물질이 되죠. 그래서 액체가 고체가 되거나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런 것도 대표적인 상전이 현상으로 갑자기 물질의 모든 성질이 달라집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인계온도 이하가 되면 갑자기 모든 특징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저항이 0이 됩니다. 자, 저항이 0이 되면 강한 전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 0이면 강한 전류를 만들 수 있고, 강한 전류 주위에는 강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한 자기장을 만들 때 주로 쓰고요. 아니면 뭐 송전할 때 쓰려고 하기도 합니다. 송전할 때 이제 송전에 의한 손실 전력을 없애기 위해서
초전도 케이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 강한 자기장은 어디에 쓰이나? MRI, 핵융합 장치의 토카막 이런 데 쓰입니다. MRI 자체가 영어 단어에서 이제 자기 공명 영상 장치의 그 영어 단어 앞 글자를 따서 MRI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한 자기장이 필요하고요. 일단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 자체가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온도면요, 직접적으로 물질이 닿게 되면 안 녹는 물질이 없습니다. 다 녹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요. 근데 녹으면 안 되잖아, 담고 있는 용기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기장으로 가두는 방식을 쓰는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는 물질이 원자 상태로 혹은 분자 상태로 있지 못하고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고, 따라서 모든 입자들은 전하를 띤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전하를 띤 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면 자기력을 받아서 나선형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카막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형태가 도넛 형태인데요. 용기를 이게 도넛 형태로 만들고요. 도넛 맛있죠? 맛없어? 그럼 다음에 놔줘.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일을 쭉 감아요. 코일을 쭉 감은 다음에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겨요.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고요. 그러면 이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게 되면 나선형 운동을 하면서 이 자기장 방향을 따라 이렇게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안에 있는 벽하고 직접적으로 충돌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충돌이 안 일어나면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는데 뭐 녹을 리가 없죠. 이렇게 해서 그 엄청나게 높은 온도의 물질이지만 가둘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전자기막, 토카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계온도 이하가 되면 갑자기 성질이 탁 바뀌는 게, 이 초전도체의 인계온도 이하인 상태에서 외부에 자기장을 탁 걸어주면, 그러니까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보통 대부분의 물질은 그 외부 자기장이 그 물질을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생겨요. 근데 초전도체는 내부 자기장이 0이 되게 뭔가 작동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이게 외부 자기장을 딱 걸어주면요, 초전도체가 고온일 때는 일반적인 물질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이 외부 자기장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인계온도 이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장이 탁 이렇게 걸리게 되면 초전류라는 게 흘러요. 이런 방향으로 초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이 초전류는 결국에 전하의 움직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전하의 자기장 속에 전하가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얘가 자기력을 받아가지고 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때 초전도체는 특이하게도 이 초전류에 의해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있죠? 그 자기장이 정확하게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기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생깁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내부 자기장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합친 자기장의 형태가 초전도체를 감싸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장 속에 전류가 되기 때문에 자기력을 받아서 떠 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그 자기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열차 같은 거를 띄우는데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초전도체를 인계온도 이하일 때는 그 반자성체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반자성체로 분류를 하기도 한다. 근데 실제로 이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부상 열차가 있고요. 전자석을 이용한 자기부상 열차도 있습니다. 대체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이죠. 일본은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부상 열차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저 독일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저기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자기부상 열차 있거든요. 그거는 초전도체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전자석으로 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장단점이 있겠죠. 일단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여러분 상용화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기 공명 영상 제작체 쓰이고 있고 자기 부상 열차에도 일부 쓰이고 있고요. 이게 상용화 됐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 인계 온도가요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인계 온도가 최초로 발견된 초전도체는 수은이거든요. 이 수은이 그 아까 오네스가 발견했다 그랬죠. 이 수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켈빈 정도가 인계 온도예요. 근데 이 4.2켈빈 정도 만들려면 액체 헬륨이 필요합니다. 액체 헬륨이. 근데 액체 헬륨은 비싸요. 액체 헬륨은 비싼 이유가 희귀하기 때문이지. 헬륨이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싸고. 그래서 액체 헬륨으로 초전대초를 만들 수 있는 초전도체는 실험용으로만 쓰였고, 지금은 이제 액체 질소 정도로 이 초전도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초전도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온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고온이라는 거고, 그래도 영하 수십 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 질소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천지백깔이잖아. 뭐 공기 중에 뭐 78%가 질소니까 쌉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화 될 수 있었고요. 최종적인 목적은 상온 초전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온도 15도씨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만들면 일 안 해도 됩니다. 거의 뭐 평생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대대손손 끝나는 거죠. 로또 살 필요 없어요. 상온 초전도체 만들면 끝납니다. 저는 이걸 만들면 너무 유명해진 데다가 돈이 너무 많으면 뭔가 살해의 위협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전제일주의라서 이거는 만들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안 만들었어요. 상온 초전도체는. 그 또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들면 감사합니다. 저 좀 기부해 주세요. 나중에 계좌번호 적어줄게. 상온 초전도체. 야 방법은 알려줬잖아. 이거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노벨상 노벨상 상금 뭐 한 10억 정도는 뭐 요걸로 나는 수익으로 비하면은 뭐 다 기부해도 돼요. 자, 이 내부 자기장이 0이 되게끔 하는 요 현상을 요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아닙니다. 마이스너 효과. 마이스너 효과. 자, 이 자기 부상 열차 그런데 이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유전체 한번 봅시다. 유전체는 유전분극이 나타나는 절연체인데요. 여러분 정전기 유도할 때 배웠죠? 절연체의 정전기 유도 현상을 보면 유전분극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절연체가 유전체고 유전체가 절연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명확한 이런 말이 없던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에 절연체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유전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징적인 측면에서 전기전도성이 낮다라는 측면에서 이름을 붙이면 절연체가 되는 거고, 유전분극이 나타나는 물체의 입장에서 이름을 붙이면 뭐 유전체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도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학생고 학생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물질이지만 이름이 뭐 다르게 특징적인 측면에서 다르게 불리는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때 유전율이라는 물리량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유전분극이 일어나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클수록 유전분극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유전체 중에서도 강유전체라는 게 있어요. 강유전체. 띄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붙여서 씁니다. 보통 약간 띄워졌는데 강유전체. 강자성체랑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강자성체가 뭐였냐면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화되었다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화가 유지되었죠. 강유전체도 유사합니다. 전기장을 걸어주면 유전분극이 되었다가요. 대부분의 유전체는 전기장을 제거하면 유전분극 현상이 사라지는데 강유전체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에 이용이 되고요. 이렇게 이용된 저장 장치가 SSD입니다. SSD. 요새 1테라짜리도 있다면 비싸긴 해도 SSD가 보통 아직까지는 128기가, 256기가가 대세인데 그게 속도가 되게 빠르죠.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HDD에 비해서 SSD가 더 빠른 이유는 저장 장치할 때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결국에 이제 그 강유전체, 강자성체 모두 흔적이 남는 거기 때문에 저장 장치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강유전체를 이용한 게 SSD, 강자성체를 이용한 게 HDD 이렇게 됩니다. 용량이 많이 발전했죠. 요새 하드디스크는 몇 테라까지 나오나? 8테라 나오나? 16테라 나오잖아요. 3년 전에 1테라. 예. 일단 테라바이트 단위죠. 예. 제 중학교 때 산 컴퓨터가 하드디스크가 4기가였거든요. 그때 이 4기가를 어떻게 다 쓰나 막 걱정하고 그랬었어요. 평생 써도 다 못 쓰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 전에 있었던 게 뭐 256메가, 500메가 막 이랬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되게 컸죠. 요즘은 뭐 그 영화 한 편이면 끝나죠. 네, 블루레이 화질 영화 한 편이면 4기가 끝나죠. 이제 또 3D 영상 시대가 왔으니까 용량이 더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요 유전체를 어디에 활용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축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축전기는 구조가 금속판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놔두면 축전기가 됩니다. 이게 평행판 축전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건전지를 연결하면요.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 마이너스 극이죠. 플러스 극에서는 도체판에 있는 전자를 가져가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도체판에 전자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도체판에 전하가 쌓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2쿨롱이 쌓이면 여기 마이너스 2쿨롱이 쌓입니다. 그럼 이때 축전기에 2쿨롱의 전하가 저장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쿨롱 아닙니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면 2쿨롱이 저장되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때 이게 왜 축전기가 되냐면 얘를 제거해 버립니다. 치워요. 전지를 치워도 요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붙잡고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유지가 되는 거죠. 외부에 전원 장치가 없어도. 그래서 전하를 축적해 있는 상태가 되니까 축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전기가 회로에서 하는 역할은 전하를 잠시 저장해 뒀다가 필요한 순간에 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동일한 축전기를에다가 유전체를 집어넣고 역시 전지를 연결하면 더 많은 전하가 저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전분극이 일어나죠. 유전분극이 일어나면 요렇게는 짝이 되어가지고 전하가 0이죠. 여기 되게 촘촘하게 있습니다. 이 혼자들이. 전기장이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전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치우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상태가 되고 이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붙잡고 있는 효과도 있지만 얘가 또 가까이에서 붙잡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얘가 가까이서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전하를 붙들고 있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서 똑같은 전지를 연결해줘도 전하가 더 많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큰 유전체를 축전기 사이에 집어넣으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크게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를 더 많이 저장해 줄 수 있는 축전기의 성능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유전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LCD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LCD에서 L은 리퀴드고요, C는 크리스탈, D는
표시 장치,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정은 L과 C의 줄임말입니다. 리퀴드하고 크리스탈. 액체와 결정의 줄임말이에요. 왜냐하면 액체의 성질도 있고 결정의 성질도 있습니다. 액정을 액체 결정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가 액정 표시 장치, 줄여서 LCD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LCD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편광인데요. 편광판, 편광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편광. 빛은 전자기파입니다. 빛은 전자기파여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현상인데요. 근데 이 중에 보통 빛의 진동 방향이라고 하면 전기장의 진동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전기장의 에너지가 자기장의 에너지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장의 진동을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자연광은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 다양합니다. 이게 여러분 눈으로 들어오고 있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빛의 진행 방향이고 내가 하달표로 이렇게 표시한 방향이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자기파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요 빛을 편광판에 통과시켜요. 근데 편광판의 편광축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편광축은 뭘 의미하냐면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 빛은 100% 통과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편광판의 수직으로 진동하는 빛은 100% 차단이 되고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진동하는 빛은 일부만 통과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편광축과 나랑한 방향의 성분만 통과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한 빛은요,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기장 성분만 남게 됩니다. 요 빛을 이제 편광이라고 합니다. 편광 혹은 편광 자체가 이제 진동 방향이 치우쳐진 빛이다 이런 뜻인데 편광이라고 그냥 그래서 얘기하기도 하고 편광된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편광된 빛은 용어로 치면 역전압과 비슷한 느낌인데 역전이 역압이죠 원래. 역전압이면 역압압이죠. 역압압인데 편광 혹은 편광된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편광 자체가 이 진동 방향이 편향된 빛이거든요. 근데 이 편광을 이용한 예가 LCD도 있지만 몇 가지 다른 걸 먼저 얘기하고 LCD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럼 도로 바닥이나 그 바다의 수면 있죠. 수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진동합니다. 편광이 돼요. 반사에 의해서도 빛이 이렇게 편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광 선글라스 있죠. 편광 선글라스는 어떻게 만드냐면 편광축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반사광만 차단을 해줘요. 저기 누워서 자고 있고요. 이제 점점 진화하는데. 미안합니다.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 누웠고. 세상에. 수업 시간 자, 이렇게 하면 반사광만 차단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덜 부시죠. 그래서 운전할 때 편하고요. 그다음 이게 카메라 렌즈로 쓰게 되면은 반사광만 이렇게 차단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안경에서 반사된 빛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경에서 반사된 빛이나 그 렌즈에서 반사된 빛을 없애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보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창문에서 반사된 빛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카메라로 이제 편광 필터를 안 끼고 카메라를 찍으면은 그 창문에 반사된 빛 이런 게 그대로 찍히거든요. 근데 편광 필터를 끼고 찍으면 창문 밖만 찍히게 됩니다. 반사된 편광된 빛들은 다 차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편광이 또 활용되는 편광판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3D TV입니다. 3D TV의 안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리고 왼쪽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로 찍은 화면은 이렇게 편광된 빛으로 TV에서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로 찍은 화면은 이렇게 편광된 빛으로 이 편광 방향을 달리해서 영상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3D 안경을 안 끼고 보면요, 요 화면과 요 화면이 겹쳐 보여서 이상해 보이죠. 네. 근데 안경을 끼고 보면 요 빛은 이쪽을 통해서만 통과하고 여기는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 빛은 오른쪽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로 찍은 화면은 왼쪽 눈은 안 보이고 오른쪽 눈에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이 이제 왼쪽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로 찍은 화면만 보이고 오른쪽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로 찍은 화면만 보이니까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편광 방식이 되겠고요. 요즘은 이제 다 이걸로 통일되고 있는데 초창기 3D TV는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 일종의 깜빡이라는 별칭이 있었는데 그 TV에서 왼쪽 화면 왼쪽 눈 화면 오른쪽 눈 화면을 번갈아 가면서 켜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주기를 맞춰가지고 우리는 그게 순식간에 이렇게 껐다 켜지면은 껐다 켜진지 모르거든요. 연속적으로 보이거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3D 안경에 건전지가 들어가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건전지 안 들어가죠. 그냥 편광을 이용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3D TV가 진짜 상용화되려면 안경 안 끼고 보는 걸로 알아서 왼쪽 눈 오른쪽 눈 따로 보내주는 그게 1인용은 요새 됩니다. 그 닌텐도에 나오는 게임 중에 3D 되는 거 있더라고. 그건 이제 어차피 딱 한 사람은 맞출 수 있죠. 그냥 보면 3D로 보여. 그게 왜냐하면 지가 알아서 오른쪽 눈에는 오른쪽 화면, 왼쪽 눈에는 왼쪽 화면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사실 그걸 인지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그거는 아마 고정돼서 이렇게 딱 보는 시야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게 주 내용이 아니고요. LCD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CD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편광판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놔요. 하나는 편광축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는 이렇게 된 편광축으로 편광판을 놔두고요. 요 안에 액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LED 있죠. LED를 켜놓습니다. 이건 항상 켜져 있습니다. 이거 백라이트라고 합니다. 백라이트는 항상 켜져 있고, 그럼 우리가 보는 쪽은 어디냐면 여기에 눈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요게 이제 LCD의 앞쪽 면입니다. 앞쪽 면.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전압을 걸어줬다 안 걸어줬다고 하면서 이제 조절을 합니다. 요 두 편광판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 얘가 액체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이 녀석이 액체의 성질을 띠게 되고요. 그래서 유동성에 의해 가지고 얘가 막 떠다니고요. 저기는 누워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누워요. 막, 쟤처럼. 막 누운 애도 있고 막 안 누운 애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안녕. 그래. 그래서 요 백라이트는요 편광되지 않은 빛이거든요. 무편광된 빛 혹은 비편광된 빛이라고 하는데 얘는 편광판 통과하기 전에는 편광 방향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첫 번째 편광판을 통과하면 요 빛만 살아남겠죠. 근데 얘가 저렇게 누워 있는 액정들 때문에 이게 막 액정들이랑 부딪히는데 부딪히는 방향이 막 다양하죠. 그래서 얘랑 액정이랑 부딪히면서 편광 진동 방향이 막 달라집니다. 막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 액정을 지나고 나면 다시 진동 방향이 다양해집니다. 다양한 진동 방향이 다시 생기고요. 편광 방향이 뒤틀려져 가지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녀석들은 살아남겠죠. 살아남아서 빛이 투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리는 게 요게 오프일 때 전압이 오프일 때 보입니다. 두 편광판 사이에 전압이 꺼져 있을 때 눈에 보이고요. 반면에 이 전압이 켜지게 되면 얘가 전압에 의해서 여기 전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이 전기장 방향과 액정은 나란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전기장 방향으로 줄을 섭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 편광판을 통과하기 전에는 편광 방향이 다양했어요. 빛의 진동 방향이. 근데 첫 번째 편광판을 통과한 빛은
요렇게 진동하는 빛만 통과를 해요. 근데 액정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도열을 합니다. 그럼 길을 비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액정이랑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그냥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광판을 요 상태에서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평광판하고 그 빛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투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안 보이는 거죠. 요게 이제 픽셀 한 픽셀이 되는 겁니다. 요게 하나가. 그래서 이 점들이 모여가지고 영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컬러 LCD는 어떻게 만드느냐? 요 앞에 셀로판지를 붙이면 됩니다. 예, 색 필터를 넣어가지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입혀가지고 밝기를 조절하면 예, 컬러 LCD가 됩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이 씁니다. 이런 LED TV라고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또 LCD이기도 해요. LCD TV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백라이트를 LED로 쓰면 LED TV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백라이트를 LED로 쓰면 그거를 이제 LED TV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여기를 조절하는 것은 LCD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는 거죠. LED TV가 LCD를 이용한 방식도 있고 실제로 조그만 LED를 촘촘하게 박은 방식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액정 디스플레이 홀더. 그래서 LCD에서 나온 빛은 편광된 빛입니다. 편광된 빛이고 LCD는 아직 많이 씁니다. 여러분 노트북 LCD 쓰고요 아직. 그다음에 전자시계 이런 거 LCD 쓰고 자동차 같은 데 있는 계기판들 있죠. 그런 거 거의 LCD 아직 많이 쓰고요. LCD가 저렴하고 전류를 적게 먹어요. 요거 전압 조금만 걸어주면 액정이 쉽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의 소모가 좀 적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LCD 아직 많이 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